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아메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디키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이유, 또 바디키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우리가 체중 조절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죠. 보통 체중 조절이라고 하면 배고픔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 체중 조절이 사실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지속성 있는 체중 조절에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좀 더 적절하게 지속성 있는 체중 조절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 제품 또 5월 7일 날 진행하는 이 바디키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키카피는 원하는 제품으로라는 키카피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바디키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형화된 패키지를 제공을 했었죠. 이런 제품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 뉴트라이트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동일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아쉬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컨대 기존의 바디키 같은 경우 뭐 프로틴이 들어가 있어라고 하신다면 나는 대용량이 좋은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요즘에 하이드라 액티브 섭취하는데 이 프로틴이 들어가 있네 좀 아쉬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본 구성과 더불어서 필수 선택이라는 동일 카테고리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실 수 있는 좀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이 접근성을 높인 것이 이번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뒷부분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바디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바디키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들어가는 체중조절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체중조절 시장을 보게 되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체중조절 프로그램, 또 그 전에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올해 절대로 동일하게 유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트렌드가 바뀔까를 보게 되면 작년에 어떤 특정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분들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질 수 있지만, 볼 수 있지만, 이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그 시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간 유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2, 3년 연속으로 유행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그램 다이어트 프로그램 기억나시는 거 저탄고지도 있고 주스? 주스 다이어트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뻥튀기 다이어트도 있고 네. 뭐 대표적으로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죠. 또 황제 다이어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들이 있었지만 한 해에 반짝 유행하고 그 다음에 유행하지 않아요.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바디키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 시작을 보게 되면 2000년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에 파지트림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바디키 쉐이크 제품, MR 제품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파지트림 제품을 모태로 해서 프로그램명이 BCCP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뷰티 칼로리 컨트롤 프로그램. 아름다움을 위한 칼로리 조절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12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2주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뉴트라이트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프로모션이 되었죠. 이게 국내에서 너무 성하다 보니까 본사에서도 이걸 인지를 하고 본사에서 그걸 역수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BCP를 바디키라는 명칭으로 변화시켜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 지금의 바디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로 봤을 때는 한 25년 정도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다이어트 전문가 중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 하세요. 당신이 어떤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선택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5년 정도 지속된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뭐 반짝한 프로그램보다는 5년 정도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성과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디키는 안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디키의 가장 큰 장점은 2000년대 즈음에 체중 조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아직 미개척지였습니다. 그 당시 체중 조절이라는 인식 자체가 그냥 굶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굶는다. 그리고 체지방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체중을 조절하지 체지방을 조절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또는 무조건 운동해라. 근데 2000년 즈음에 업계에서 최초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체중 조절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현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인바디라는 기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에 집중하십시오라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이 인바디 기술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현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체중 조절을 진행하십시오는 동일한데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체중 조절 진행함에 있어서 최적의 목표치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 목표치를 제시해 드리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9,700만 빅데이터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체중 조절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키 180대에 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또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률 높게 동일한 빅데이터 속에서 안전하게 체중을 감량하거나 근육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램과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굶는 게 아니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체중 조절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신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체중을 가진다라고 하시더라도 목표치가 다르게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체성분에 맞춰서 최적의 가장 용이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게 바디키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체중 조절을 진행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리더님은 체중 조절 진행하시나요?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아, 오늘 처음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 체중 조절을 왜 진행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리더님들께 체중 조절 왜 하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진행한 그 관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건강은 좀 이렇게 두 번째 문제이거든요. 아름다움. 자신의 외적 가치를 위해서 체중 조절을 진행합니다라는 얘기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또한 나이대에 따라서도 약간 다른데요. 보통 20대부터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체중 조절, 나의 신체적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진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는 이게 아름다움과 건강이 병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0대 즈음부터는 아름다움보다는 건강에 주안점을 두고 체중 조절을 진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체중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거든. 내가 왜 체중 조절을 해야지 돼. 그 목적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도 없이 무조건 굶으라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명확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그 파트너분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분들의 성향을 명확하게 파악하신 이후에 그분에게 맞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언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20대 분에게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실 분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주안점으로 두되 자연적으로 건강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60대 분들의 경우에는 아름다움보다는 건강이거든요. 당연히 건강에 주안점을 두고 아름다움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연령대별로 봤을 때 체중 조절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좀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대 같은 경우, 20대 같은 경우, 40대 같은 경우, 60대 같은 경우 각각의 체중 조절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주안점을 둘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먼저 10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식습관 교육과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큰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디키 교육 끝나면 항상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요, 중학생인데요, 바디키 진행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바디키 프로그램 자체는 진행하시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하실 때, 아버님이 하실 때 프로그램 같이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품은 좀 이후에 섭취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1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또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비만이라고 해서 그런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성이 높은 제품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그 아이는 통계치로 보게 되면 20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전과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더 강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에 의존해서 체중을 감량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10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경험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야지만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신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식생활과 야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식을 줄이는 것, 또 불규칙한 식생활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이제 근육이 서서히 감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필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별도의 운동보다는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운동하시면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연령대별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좀 더 가치 있게 또 용이하게 체중 감량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좀 더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중이 증가되는 이유. 이거 굉장히 단순한 산수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먹어서. 보통 체중이 증가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섭취량과 소모량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 부등호에 따라서 체중이 증가되고 체중이 증가되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현대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질병이 비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제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전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 목소리 들으면 너무 소름이 돋아요. 아마 네, 네. 그래서 제가 촬영한 영상은 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체중이 왜 증가하는 것일까? 섭취량과 소모량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살이 찌는 이유는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뭐보다 소모량보다. 그럼 체중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섭취량과 소모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대로 체중이 감량하는 이유는 섭취량보다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체중조절 진행함에 있어서 섭취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모량은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체중 조절 하시는 분이 열의 9은 기본적으로 섭취량에 손을 대기 시작하시죠. 섭취량 무조건 줄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속력 있는 체중 조절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 진행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소모하는 열량에 대해서 인식하신 다음에 그 열량에 맞춰서 소모량에 맞춰서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이걸 해야지만 지속력 있게 체중 조절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모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소모량. 우리 신체에서 소모하는 기초대사량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량, 활동 에너지량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신 것 두 가지고요. 그게 가장 주안점이 드는 거고요. 체내 열 신생이라고 얘기해서 열을 내면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한 10% 정도 되는데 그거 거의 대부분 활동 에너지로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를 그냥 두 가지로 보게 되면 리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활동 에너지와 기초 대사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 에너지라는 것은 내 몸이 활동하기 위해서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활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초대사 에너지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기초대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중 조절할 때는 기초대사량 곡선에 맞춰서 섭취량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내 신체에 맞춰서 소모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만일에 기초대사량보다 열량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신체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에너지가 부족해졌다라고 인식하게 되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면 대사량을 줄이게 됩니다. 야, 내가 지금 관리비 낼 돈이 없는데 에어컨을 틀어야지 돼? 내가 관리비 낼 돈이 없는데 보일러를 틀어야지 돼? 줄여, 아껴 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체중 조절 진행하시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연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 진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저 기초 대사량 곡선보다는 무조건 높은 수준으로 열량 에너지를 섭취해 주셔야지만 덜 힘들게 체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 대사량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곡선과 같이 연령대별로 변하게 됩니다. 1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쫙 올라가게 돼요. 왜? 이때는 10대 때부터 30대까지는 성장하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요.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신체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유지 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하고 청소만 갈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초 대사량 곡선에 맞춰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가져가게 되면 절대로 체중이 증가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기초 대사량 곡선은 저희 뉴트럴라이트에서 교육할 때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곡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육량 곡선도 이런 거랑 유사하고요. 항산화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곡선도 이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기초 대사량과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선에 맞춰서 섭취하시면 돼요. 즉 이 얘기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30대까지는 신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어도 웬만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근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찔 수도 있죠. 네네. 근데 30대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30대 이후부터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30살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밥알을 몇 개씩 덜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끼 먹을 때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늘상 얘기 드리지만 음식의 참맛은 30대 이후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섭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신체에서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섭취량은 증가하고 있어. 그럼 잉여 에너지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그 잉여 에너지가 뭘로 변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계속적으로 외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은 기본적으로 저 두 개의 선을 무조건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왕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 첫 번째는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시겠죠. 근데 음식을 줄이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먹는 게 낙인데 그 낙을 포기할 수 없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늘려야 되고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운동량을 늘려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먹는 건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개념이시죠. 기본적으로 체중 조절 진행하실 때 성공률이 낮은 이유. 우리가 비만을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비만이란 질병의 완치율은 3%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 이 3%라는 개념은 체중이 감량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유지하는 거. 이걸 우리가 비만의 완전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3%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질병보다 완치가 힘든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염도 너무 잘 돼요. 전염도 너무 잘 돼요. 제가 체중 조절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평소에 밥 먹자 그러고 얘기하는 직원도 없는데 구태 와가지고 맛있는 거 어디 있다고 같이 가자고. 제 옆자리 와가지고 뭐 먹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비만이라는 것이 완치율이 낮은 이유는 1번을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 2번을 선택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이 너무나 크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섭취량을 한번 줄여볼게요. 섭취량.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비만하지 않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 2200에서 2400 정도를 적정 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도 책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1900에서 2100 정도를 적절한 섭취 열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섭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체성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섭취하는 열량을 보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30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저 실제 칼로리를 체중을 유지한다는 개념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권장 섭취량과 실제 섭취량의 갭이 한 1000칼로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체중 조절을 시작하는 순간 1000칼로리를 줄여야 되는데 1000칼로리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제시되는 식단의 두끼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체중이 언제 완전히 감량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순간까지 두 끼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음식을 포기 못 하시는 우리 리더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운동량을 늘리셔야 돼요.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려야 돼요. 섭취량에 맞춰서. 그럼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해야지만 그 열량을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야. 1000칼로리 이상 같은 경우를.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루에 30분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됐는데 섭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을 운동에 투자한다는 게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유지하면서 이게 가능할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그런 이유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란 것들이 거의 대부분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가능하겠죠. 원푸드 다이어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토마토 먹고 점심에 토마토 먹고 저녁에 토마토 먹고 그 다음날 또 토마토 먹고 간식으로 토마토 먹고 밥 먹는 게 좀 너무 힘드네. 주스를 마셔볼까? 토마토 주스 마셔야 되고. 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제3의 선을 제시를 드립니다. 제3의 선을. 저 제3의 선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9,700만 빅데이터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중간에 딱 선을 그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있고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느 정도 근력량이 있기 때문에 섭취량만 조금 줄이면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3의 선을 긋게 되고요. 또 누군가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제3의 선을 긋게 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용이하게 체중 조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동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바디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제품들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체중 조절 진행함에 있어서 섭취량 줄이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줄이는 게. 난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갑자기 줄이는 게 힘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탄수화물 조금 섭취하시되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보저스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지방의 고소한 맛을 잊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삼겹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최애잖아요. 그렇죠. 삼겹살 참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네. 제가 그 얘기 들었나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삼겹살의 몇 프로라고 제가 얘기 들었을까요? 네, 90%는 한국에서 소모가 된다. 네. 네, 나머지 10%는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소모한다. 내가 얘기 들었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되게 좋아해요. 네, 대단하죠. 그 삼겹살을 구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브루스타 있잖아요, 브루스타. 이게 가스통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예요. 네, 전 세계 1위. 부동의 1위라고 얘기를. 안 터져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이 삼겹살을 줄이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방의 섭취는 체중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파워블럭이라는 제품이 있다는 것이죠. 식사량 섭취가 조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또 식이섬유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려야지 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단백질이라는 영양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어려운 요건이 될 수 있으니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신체 내 에너지를 빠르게 연소시키는 것도 기초대사량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CLA라는 영양소죠. 지방의 연소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또 HCA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듯 각각의 제품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덜 힘들게 체중 조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조절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팁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가 나의 소모량에 맞춰서 섭취하고 있는가?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섭취량 기초대사량에 맞춰서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인바디 측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 기초대사량이 나오거든요. 그 기초대사량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고 그 열량 이상으로 섭취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 드리면 그 기초대사량 곱하기 1.2에서 1.3 정도를 곱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덜 힘들게 섭취할 수 있는 열량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운동, 활동량을 늘려주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체중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보통 리더님은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1370 나오세요? 적정하게 나오시네요. 네. 1370, 1400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리더님이 하루 섭취에 대한 열량 1.2에서 1.3 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700칼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1700칼로리. 1700칼로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1700칼로리는 일단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시게 되면 500칼로리 이하의 식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혼식 3분의 2 공기, 그리고 반찬 3개, 국 하나. 이게 한 420에서 450칼로리 정도가 나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런 500칼로리 이하 식단을 진행하시고 그래도 열량이 남아요. 200에서 300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간식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간식을 섭취하시면 돼요. 하루에 3끼 먹고 간식까지 먹는데 배고프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간 너무 많이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체중 조절은 배고프죠. 기존에 섭취했던 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죽을 만큼 배고픈 그런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 체중 조절 방법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기초대사량보다는 높은 설정 열량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또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체중 조절을 언제 진행해야 되는 것일까? 근육량을 늘리던 체지방을 감량하던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봄? 네? 봄, 여름? 그래프에 봄, 여름이란 글자가 없어요. 어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와요. 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섭취량과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적을수록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변동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가 섭취해야 되는 열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평소보다.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가 평소에 해야 되는 운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체중 조절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왜? 내일 하는 것보다 오늘이 더 편하거든요.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품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영양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백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과거에는 근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포커스가 돼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애 건강기능식품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근육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구조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포만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식사량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기본이 되는 영양소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헌자를 보게 되면 3개월간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사량을 진행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총 칼로리 섭취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섭취 열량이 줄었다. 그만큼 포만감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열량 섭취가 줄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5kg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문헌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을 늘리면 섭취하면 열량이 줄어드는가?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면 유지의 식단을 하시게 되면 다른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 시보다 그렐린의 분비가 감소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렐린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그렐린은 기본적으로 식욕을 촉진하는 포만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공복 시 그렐린이 위에서 많이 분비가 돼서 식욕을 높입니다. 섭식의 욕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다른 급원에 비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서 그렐린의 분비가 적었더라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렐린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섭식의 욕구가 올라가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폭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당 스파이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치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게 되고 과도하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혈중에 있는 당을 싹 세포 안으로 밀어 넣게 됩니다. 혈중에 있는 당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또 한번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세포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포에서는 갑자기 너무 많은 에너지원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에너지로 만들게 되고 일부는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죠. 그럼 잉여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한. 그럼 잉여 에너지가 많이 생기게 되면 즉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지방에서는 렙틴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렙틴. 렙틴은 어떤 물질이냐면 그렐린과 반대되는 포만감을 주는 물질이에요. 포만감을. 그리고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혈중에 렙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이 높으신 비만이신 분들이 렙틴의 수준이 높으면 배고픔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항상 배고파 근데. 먹어도 배고픔을 많이 느끼십니다.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의 저항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신체에서는 뭔가 과도하게 많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렙틴이 많은데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은 더 섭취하게 되죠. 그렐린은 계속적으로 분비가 되게 되죠.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체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면 이 악순환의 고리의 시발점을 낮춰줌으로써 그 과정을 점차적으로 늦출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체중 조절을 진행하실 때 이 그렐린을 생각하면 체중 조절을 진행하시는 순간 배고픔을 느끼시잖아요. 그럼 그 체중 조절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먹게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중 조절 진행하는 순간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하루 총 섭취 열량을 여러분 쪼개가지고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하루에 3끼 먹으라고 법에 정해진 거 아니거든요. 하루에 1700칼로리 섭취해야 되면 이거를 4번, 5번으로 섭취하면서 배고픔을 덜 느끼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렐린이라는 물질의 이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 유지하는 거. 보통 이 그렐린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한 식사 시간은 20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그러니까 즐기시면서 양이 줄었지만 충분히 씹으시면서 저작감을 느끼시면서 식사를 하실 때 그렐린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식사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저 같은 경우 늘상 얘기 드리지만 점심시간 식사 시간이 10분 내외예요. 10분 내외. 여기서 10분 내외라는 것은 식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 정도입니다. 굉장히 짧게 저는 식사를 하거든요. 안 좋은 거죠.
그렐린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저는 제가 요즘에 식생활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요즘에 밤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10시에 해요. 10시에. 10시에 하게 되면 교육 전에는 저는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속이 거북해니까. 그 10시에 시작하게 되면 11시에 끝나요. 그럼 집에 가면 한 11시 반? 빨리 가면 12시 정도 되는데 참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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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못 참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방으로 가가지고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을 끓여요. 라면을 끓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리더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데 저는 겉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겉면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겉면은 일반 면보다 삶는데 오래 걸려요. 그렐린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섭식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끓이고 나면 또 이건 제 느낌입니다. 양이 너무 적어요. 양이 너무 적어요. 먹고 나면 포만감이 들지 않아요. 후루룩 먹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또 하나 올려놓습니다. 또 하나 올려놔요? 또 하나 올려놓는데 이게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다 익을 때쯤 되면 한 2, 30분이 지나가니까 배가 불러서요. 그걸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렐린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식사 시간을 가급적 길게 갖고 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소가 단백질이라는 거. 그래서 단백질에 요즘에 단백질이 체중 조절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틴은 파이토프로테인이죠. 체중조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프로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20여 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단백질을 얘기 드릴 때마다 꼭 이 얘기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단백질의 인지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중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단백질을 선택함에 있어서 소비자분들께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꼭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바로 열량이라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 물어보세요, 한번. 단백질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을 많이 포커스해서 보시냐고. 그런 맛 많이 보시고, 가격 보시고, 이런 부분, 용량 보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작 단백질을 섭취함에 있어서 칼로리 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단백질 좋은 건데 무슨 칼로리야?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감히 얘기 드리는데 파이토프로틴만큼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함에 있어서 낮은 열량을 제공하는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2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제품이 제공하는 열량은 90칼로리입니다. 90칼로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프리미엄급 제품이라고 하는 단백질 제품들이 있어요. 프리미엄급. 그 제품들을 보게 되면 보통 20g의 단백질을 제공함에 있어서 추가되는 열량이 어디서 매말 네, 네. 어, 네. 열량이 160에서 180 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제품이에요. 프리미엄급 제품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프리미엄급 제품이에요. 프리미엄급 제품.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좀 열량이 높은 제품도 있죠. WPC, 유청 단백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권장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닐라 맛, 딸기 맛 이런 벌크 형태의 제품 있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g의 단백질을 제공함에 있어서 400칼로리대의 열량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단백질을 얘기 드릴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체중 킬로그램당 WHO에서 0.8g을 권장한다. 근데 최소한으로 1g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50kg의 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내가 파이토프로틴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5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25칼로리 정도를 제공해요. 그리고 프리미엄급 제품들 같은 경우는 50g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500칼로리 정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WPC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섭취해야 되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1400에서 1500칼로리대의 열량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걸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체중 조절 진행하시면서 열량이 높은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또 이런 상황에선 얘기를 굉장히 많이 잘 들으세요. 기초대사량만큼 식사량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섭취하면서 열량이 높은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체중 조절 전보다 열량량이 더 높은 거거든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체중이 감량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진행하실 때는 저 열량이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체중 조절에 최근 들어서 기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식이섬유는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베이스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리죠. 식이섬유는 뭐 사람의 소화 요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내 몸에 들어와서 들어온 만큼 몸 밖으로 배설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식이섬유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사용이 되죠. 요즘에는 제가 홈쇼핑에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홈쇼핑 보시게 되면 식이섬유 제품들 나오게 되면 데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 이렇게 비거에다 담아놓고 그 위에 식이섬유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휘 적게 되면 식이섬유가 겔이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우리 신체에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수분을 자신의 체중의 몇 배 이상으로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체중 조절에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겔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겔이 되게 되면 부풀어 올라서 포만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탄수화물도 자신의 몸에 끌어들이게 되고요. 붙이게 되고 지방도 붙이게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섭취하는 열량을 어느 정도 블로킹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많이 권장을 해드리죠. 그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체중 조절 시에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시면 좋아요. 그럼 어떤 식재료에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를 보게 되면 당연히 왼쪽에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답정너잖아요. 그럼 체중 조절 진행하실 때 어느 쪽으로 섭취하셔야 될까요? 왼쪽으로. 소비자분들과 파트너분들께도 또 리더님들도 체중 조절 진행하실 때 그래서 왼쪽 위주의 거친 식생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거친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부드러운 음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 거친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맛없는 음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 진행 시에는 가급적 나의 미각을 만족시키는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상대적으로 멀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반대로 좀 거친 음식들을 좀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식재료를 보게 되면 최근에 식재료들을 보게 되면 초가공식품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 안에 이 미각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미각에 단맛과 짠맛은 물론이고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선택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입안에서 사르륵 녹아야지 돼. 하나도 남지 말아야지 돼. 그러면 그 사르륵 녹고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맛있는 음식들은 식이섬유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우리가 섭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중 조절 진행 시에는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거친 음식 위주로 식생활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런 거친 음식 위주로 식생활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거친 음식 같은 경우에는 고지알 식품이라고 얘기해요. 당지수가 낮은 거죠. 저지알 식품. 거친 음식은 당지수가 낮습니다. 당은 포함이 되어 있대 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맛있는 음식 같은 경우는 고지하의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지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빠른 혈당을 상승시키고 앞서 얘기 드렸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반대로 당지수가 낮은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게 돼. 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같이 들어온 이 당들을
잘 안 놔줘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포만감이 지속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 시에는 저지할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식재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체중 조절 진행하시면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이 파트너분들과 상담하시고 회의하시고 아래 컨설턴트 분에게 상담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상담안 중에 하나가 자기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한 2주 정도의 식단을 한번 쫙 적어보시면 좋아요. 2주 정도의 식단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쫙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식단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 GI 수치가 나오거든요. 60 이상의 GI 수치가 있으면 그거를 빼버리는 게 아니라 빼는 게 아니라 60 이하의 식재료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빼버리시게 되면 식단을 딱 적었는데 60 이상의 GI 수치가 식재료가 많아. 이걸 빼버리게 되면 음식 자체가 이 식단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레시피를 새롭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음식과 전혀 다른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컨대 감자를 저는 예를 많이 들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감자 같은 경우 GI 수치가 설탕을 100으로 했을 때 감자는 80이에요. 안 좋은 거죠. 빠르게 혈당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감자를 근데 나 너무 좋아해. 이거 최애 식품이야. 그걸 빼면은 힘들어져요. 그럼 비슷한 걸로 바꾸라는 거죠. 고구마로 바꾸라는 겁니다. 고구마로. 맛은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그 느낌 있잖아요. 까는 거 이렇게 까가지고 조금씩 먹는 거 이런 느낌 살리셔야죠. 교체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미 같은 경우 우리 쌀 같은 경우에도 쌀 GI 수치 굉장히 높아요. 이 쌀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쌀보다 GI 수치가 많은 거친 현미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GI 수치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식재료는 빼는 게 아니라 변경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존의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그 2주간의 식재료를 적으면 얼마나 많겠어? 귀찮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막상 적어보면 몇 개 안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 미식가 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미식가 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와닿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찾아가는 나는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그 식재료가 100개가 넘지 않았대요. 100개 내외래요. 그런 음식을 다 먹어봤지만 그리고 한 지역에 고정적으로 사시는 분들, 간간히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식재료가 한 30개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 딱 보면서 느끼더라고요. 아, 나는 평생을 살면서 몇 개를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섭취하는 식재료가 30개 정도뿐이 되지 않구나. 이 30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크게 변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음식이라는 것이 맛있죠. 고추장 삼겹살을 하나, 오징어 볶음, 고추장 오징어 볶음을 하나. 메인 재료는 분명히 오징어와 돼지고기가 다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양념류 같은 경우에는 비율의 차이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식재료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근데 하셔야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식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체중 조절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GI 식품이 낮은 식재료를 선택하셔야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양소가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이섬유의 기능을 보게 되면 일단 식이섬유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용성과 수용성이 있습니다. 불용성은 식이섬유의 뼈대를 이루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를 이렇게 베어 물었을 때 사과를 꽉 입안에서 잘게 쪼개고 눌렀을 때 즙이 나오죠. 사과즙. 사과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이고요. 남는 잔여물, 이게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일반적으로 변의 형상을 뼈대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수용성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신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수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증대시키고 그 과정에서
탄수화물과 콜레스테롤 또 담즙산 등을 몸 밖으로 배설시킨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만감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내용, 영양적인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게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왜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감소될까? 수용성 식이섬유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계를 형성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계를 형성하면서 탄수화물과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붙여요. 그래서 몸 밖으로 배설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을 유화 쪼개기 위해서 내려온 담즙산도 내 몸에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설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담즙산이라는 물질은 내 몸에 지방이 들어왔을 때 그 지방을 잘게 쪼갠 다음에 지방과 같이 재흡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그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걸 몸 밖으로 담즙산을 내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혈중의 담즙산의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신체에서는 담즙산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활용되는 기본적인 원료가 콜레스테롤과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을 바탕으로 담즙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혈중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식이섬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맨 아래쪽에 나와 있죠. 짧은 사슬 지방산 형성된다. 이거 요즘에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인식하고 계신 분이에요. 짧은 사슬 지방산. 단세지방산. 마이랩에서는 단세지방산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마이랩 제품이 6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제품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맞춰서 추천을 드리잖아요. 그 추천될 때 사용되는 지수를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의 지표가 되는 게 3가지 종류의 단세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단세지방산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단세지방산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유산균의 증식에, 장내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용성 식이섬유는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로서 인지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25g이요. 25g. 이 정도 섭취해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섭취하고 있을까?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25g의 단백질을 식이섬유 섭취하기 위해서 토마토 13개를 섭취해야 돼요. 저 처음에 방울토마토인 줄 알았습니다. 방울토마토 13개 정도야 뭐 가뿐하지. 근데 중간 사이즈의 토마토더라고. 더 기분 나빴던 거는 양배추 한 통을 먹어야 된대요. 25g의 단백질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물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던 저기 미국 사람들, 햄버거 먹는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식이섬유 섭취량이 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럼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왜 식이섬유 섭취량이 이렇게 높아? 우리나라보다? 인식적으로 본인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해야지 돼.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도 가급적 양상추가 많이 들어가는 거 먹는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의식적으로 샐러드 먹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물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어. 나 맨날 김치 먹고 있는데 무슨 식이섬유야.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좀 챙겨 드시는 것. 그게 일상적인 식생활이 됐던 부족하다면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트라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 제품의 식이섬유 제품들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이버비치 플러스 17가지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식이섬유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귀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귀리 식이섬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글리코다운 제품이 있고요. 바로 이 파이버비츠 제품이 있습니다. 글리코다운 제품이 이전에는 유일한 제품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이 이 제품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파이버비츠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맛있게 섭취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섭취하세요? 갈아서, 프로틴에 타서.
네, 그런 방법, 그 좋은 방법이죠. 가장 일반적이죠. 프로틴 드실 때 갈아서 섭취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아이들 시리얼 줄 때 거기에 식이섬유 올려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갈아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음식에 막 뿌려서 먹습니다. 어, 이게 조리시 파괴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방법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그런 거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고 다 그냥 안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무실에서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 조용히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그작 아그작. 저 얼음을 굉장히 많이 씹어 먹어요, 여름에는. 제 주변에서 제가 얼음 씹으면 서 팀장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근처에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겨울에는 이가 싫어가지고 얼음을 못 씹어 먹으니까 그때 충분한 물과 함께 화이트보비치를 많이 섭취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제품이 너무나 좋은 제품이지만 이 제품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씹어 먹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게 입에 많이 잔여물이 많이 남아요. 제가 앞서 미각에 있어서 선호하는 음식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잔여물이 남는 거 싫어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알기 때문에 그냥 씹어 먹고 좋아하는 건데 혹시나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체중조절 진행하면서 이 입 안에 뭔가 잔여물이 남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라고 하실 때 또 하나의 제품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화이버 파우더 제품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17가지 원료는 저건 잊어버리시고요. 저건 아니고요. 3가지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량으로 섭취하셨을 때 물과 함께 섭취하셨을 때 무취, 무향, 무맛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맛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맛이 인지가 되실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정말 티가 안 나는 제품이다.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이버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전 사무실에서 커피 먹을 때도 타서 먹어요. 맛이 변하지가 않으니까요. 왜요? 어, 모르셨어요? 어. 이 된장찌개 넣으셔도 되고요. 김치찌개 넣으셔도 돼요. 맛에 변화가 없거든요. 음. 식이섬유 구태여 이렇게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섭취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셔도 충분합니다. 화이버 파우더 제일 잘 섭취하는 방법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저는 화이버 비츠 제일 잘 먹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게 밥 지으실 때 전기 압력밥솥에 밥 물 맞추시고 마지막에 화이버 비츠 이거 화이버 파우더 이렇게 뿌려가지고 휘 저은 다음에 밥을 지시면 돼요.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양을 잘 못 맞추시게 되면 밥맛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돼요. 밥맛이 있어요. 저는 옥수수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이도 옥수수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옥수수 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 밥을 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식이섬유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체중 조절을 진행하신다고 구태여 입에 맞지 않는 거 씹어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태여 프로틴과 함께 섭취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식이섬유 같은 경우가 아이들의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신체 내에 있는 환경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설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장에서 흡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권장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식이섬유 부족하게 당연히 섭취하고 있겠죠. 그럼 화이버 파우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식이섬유 씹어 먹으라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취향이 안 맞으면. 아이들 초등학생들 학교 갈 때 물병 항상 챙겨가거든요. 거기다가 양에 맞춰가지고 툭툭툭툭 털어서 보내면 됩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우리 가족에게 제일 잘 섭취시키는 방법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섭취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이버 파우더와 궁합이 안 맞는 유일한 한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탄산음료랑은 절대로 같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뭐 탄산음료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섭취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프로모션 정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존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리워드가 동일합니다. 작년하고 동일해요. 프로그램 자체도 동일합니다. 리워드 설명을 드리면 마이픽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셨을 때 20만 원 성공 바우처가 제공이 되고요. M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제공이 됩니다. 또 분명하게 늘상 얘기 드리는 게 바디키 프로모션은 뉴트라이트 프로모션 중에서 가장 많은 리워드가 제공이 되는 동시에 가장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시면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지만 실패하시면 하나도 갖지 못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성공 바우처 마이핏이 20만 원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벤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키가 제공되고 바우처가 제공되게 되는데 그 총합이 10만 원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성공하시게 되면 마이픽 같은 경우에는 총 30만 원을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앞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듯이 기본 구성과 필수 선택 항목으로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동일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프로틴 같은 경우는 취향이 있으시겠죠. 녹차만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대용량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하이드라 액티브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나 유산균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품의 선택이 생긴 만큼 가격이라는 부분도 선택하는 제품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핏 같은 경우는 81만 원에서 98만 원 사이예요. 이것도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분들과 미팅하시면서 그분에 맞게 또 나에 맞게 가격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일정 설명드릴게요. 최종 측정 프로모션 진행일은 7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최초 측정은 5월 12일부터 24일 날 진행될 예정이 있고 최종 측정은 7월 20일부터 8월 2일 날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에서 제가 항상 동일하게 모든 분들께 드리는 얘기가 있다면 바디키는 계획입니다. 체중 조절은 계획. 정확하게 나를 파악하고 나의 식단을 파악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한 다음에 진행하셔야지만 지속 가능한 체중 조절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상담을 간과하지 마시고 짧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컨설턴트 분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안 되시더라고요. 최초 측정하실 때 일반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데 5월 12일 날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5월 12일 날은 가시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오세요. 거의 대부분 최초 측정은 마지막에 몰려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최초 측정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먹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다. 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중 측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바디키라는 것은 8주간의 훈련의 시간이거든요. 훈련. 그간 잘못된 식생활을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서 내 신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 8주입니다. 8주에서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8주 이후에 식생활에 대해서 또한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종 측정 때는 특이하게도 8월 2일 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7월 20일 날은 상담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몰립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빨리 측정하고 먹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디키는 상담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충분하게 상담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비싼 돈이잖아요. 뽑아내실 건 120%, 130% 뽑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상담하시면서 모든 거 다 취하시고 진행하셨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체중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5월 13일 날 식이섬유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파이버 파우더, 파이버 비치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